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다. 이 거대한 저택의 벨을 누를 사람은 없었다. 특히나 모든 것이 얼어붙을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런 밤에는 더더욱. 강지우는 미동도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창문에 부딪히는 눈송이들이 마치 길 잃은 영혼들처럼 보였다. 벨소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길고 집요하게 울렸다. 환청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소파의 가죽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작게 신음했다. 집안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그의 발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울리며 퍼져나갔다. 현관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지훈은 무감각하게 생각했다. 누구일까? 이 시간에, 이런 날씨에. 그의 삶은 철저히 계획되고 통제되어 있었다. 예고 없는 방문객은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인터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짙은 눈보라가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본능적인 경계심이 그의 발을 붙들었다. 하지만 이내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묵직한 원목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그의 뺨을 핥히었다. 쏟아져 들어오는 하얀 눈송이와 함께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문 앞에 나란히 놓인 3개의 하얀 바구니. 마치 이 밤의 눈처럼 새하얀. 그는 숨을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거친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바구니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근거리는 작은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지우는 K그룹의 회장이었다. 38배 나이에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손에 쥔 남자. 그의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모든 변수는 철저히 계산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놓인 이 3개의 작은 생명체는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변수였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바구니 하나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차가운 눈을 털어내자 담요에 쌓인 작은 얼굴이 드러났다. 붉고 쪼글쪼글한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 경이로움보다는 혼란이, 기쁨보다는 아찔한 형이증이 그를 덮쳤다. 나머지 2 바구니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아기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 첫 번째 바구니 손잡이에 매달린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거친 필체로 쓰인 짧은 문장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이것이 강 회장님이 받으셔야 할 몫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설명도, 요구도 없는, 마치 선고와도 같은 문장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누가, 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일단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야 했다. 그는 바구니 2개를 양팔에 힘겹게 안고 나머지 하나는 손으로 들었다. 갓난아기의 무게가 이토록 묵직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문을 닫자 지독한 정적이 흐르던 거실은 순식간에 낯선 공간으로 변했다. 3개의 바구니가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자 집 안의 모든 가구들이 제자리를 잃은 듯 어색해 보였다. 그는 망연자실하게 바구니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들은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분유 냄새와 아기 특유의 단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오늘은 그의 아내 수현의 셔번째 기일이었다. 5년 전 지독한 눈보라가 치던 밤 그녀는 교통사고로 그의 곁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그의 시간은 멈췄다.
성공을 향해 기계처럼 달려왔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밤이면 지독한 공허함이 그를 삼켰다. 그와 수연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아니, 가질 수 없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찾았던 병원에서 그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불임.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도, 천문학적인 시술 비용도 그의 결함을 고칠 수는 없었다. 완벽했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사실을 숨겼다.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암투가 치열한 KJ그룹에서 회장의 불임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아내 수연만이 그의 고통을 알고 함께 울어주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절망을 품에 안은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발견되었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도, 그런데 이제 와서 하필 오늘 같은 날 3명의 아기라니, 그리고 그 저주와도 같은 편지, 이것이 당신의 몫이다. 마치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있다는 듯한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다. 복수인가? 아니면 그가 모르는 과거의 업보인가? 그는 혼란 속에서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담요를 유심히 살폈다. 담요의 한쪽 구석에 작게 수놓아진 로고가 눈에 익었다. SH 수연의 이니셜이었다. 수연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론칭했던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의 로고.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최고급 한정판 제품이었다. 가난한 미혼모가 버린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단서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 그가 느끼는 극심한 혼란의 흔적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이 강지훈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김 비서,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으로 국내 최고의 신생아 전문의와 보모 3명을 집으로 보내게. 보안은 철저히 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 돼. 그리고 사람을 하나 찾아야겠어. 5년 전 내 아내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전화를 끊은 그는 다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한 아기가 잠결에 작게 칭걸거리며 입맛을 다셨다. 그 작은 움직임에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의 한 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작게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그의 인생에 던져진 이 잔인한 수수께끼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멈춰버렸던 시간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외롭게 들리지 않았다. 3명의 작은 숨소리가 집 안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위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주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믿었던 그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로 그가 받아야 할 몫인지도 모른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가문을 잊지 못했던 남자의 마지막 벌.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긴 밤의 시작을 받아들였다. 아이들의 정체와 그를 둘러싼 음모는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정면으로 부딪혀 자신을 파멸시킬지라도. 강지훈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들 곁으로 다가갔다. 서툰 손길로 담요를 여며주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그의 손등을 스쳤다. 그 연약하고 따뜻한 감촉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고도 미묘한 감정의 파문이 일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고독한 섬에 갇혀있던 남자. 그의 섬에 3명의 작은 표류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과연 그에게 구원일까? 혹은 파멸일까? 눈보라가 그치지 않는 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서막이 올랐다. 그의 시선은 한동안 아이들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누구를 닮은 것일까? 왜 자신에게 온 것일까? 편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그의 불행을 비웃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그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것이 위태롭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비서에게 추가적인 지시를 내렸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최고급으로 준비할 것, 그리고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 편지의 필적을 분석하고 저택 주변의 모든 차량 기록을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려 있었다. 혼란은 잠시였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다. 밤은 길었다. 강지훈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거실 소파에 꼼짝도 않고 앉아 3개의 바구니를 지켰다. 마치 불침번을 서는 병사처럼.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생각들로 폭발할 것 같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고요함을 찢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처음 터져 나온 것은 동이 트기 직전에 푸른 새벽이었다.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머지 2 아이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거대한 저택은 새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우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보았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장 크게 우는 아이가 담긴 바구니로 다가갔다.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용을 쓰며 울고 있었다. 그는 어설프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훨씬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서툰 손길은 아이를 달래주지 못했다. 아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풍겨왔다. 기저귀. 그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파악했다. 하지만 해결할 방법은 몰랐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쩔쩔매며 거실을 서성였다.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그의 손이 고작 작은 아이 하나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아이를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바구니 옆에 놓여있던 가방을 뒤졌다. 다행히도 기저귀와 물티슈, 갈아입힐 옷가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기저귀라는 물건을 마주했다. 부드럽지만 낯선 감촉.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신생아 기저귀 가는 법을 검색했다. 화면 속 영상은 너무나도 쉬워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버둥거리는 아이에 의해 작은 다리를 잡고 끙끙대는 그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웠다. 간신히 낡은 기저귀를 벗겨내고 새 기저귀를 채웠을 때 그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머지 2 아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그는 거의 1시간을 새 아이와 씨름해야 했다. 기저귀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배고픔의 울음이 시작되었다.
그는 다시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분유. 이걸 어떻게 데워야 하는가.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주방으로 향했다. 최고급 스마트 시스템이 갖춰진 그의 주방에서 그는 젖병 하나를 드지 못해 쩔쩔맸다. 전자레인지 너무 뜨거울 것 같았다. 중탕 온도를 맞출 자신이 없었다. 결국 그는 청해까지 동원해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 젖병을 드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것은 또 다른 난관이었다. 아이는 자꾸만 젖꼭지를 뱉어냈고 분유는 아이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었다. 완벽하고 우아했던 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약속했던 전문가들이 도착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 김민준이 그들을 인솔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 비서는 밤새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엉망이 된 지훈의 모습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프로다운 태도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신생아 전문의는 아이들을 능숙하게 진찰했다. 아이들은 모두 아주 건강합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것 같군요. 영양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마치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받은 것처럼요. 의사의 말은 지훈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인계였다. 의사가 돌아간 후 3명의 베테랑 보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제 울었냐는 듯 아이들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만족스럽게 분유를 빨았다. 지훈이 몇 시간을 끙끙대던 일이 불과 몇십 분 만에 정리되었다. 집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이었다. 지훈은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었다. 그가 거실로 나왔을 때 김 비서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밤새 저택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예상했던 바였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김 비서가 무언가 생각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회장님, 저 담요 말입니다. 그는 보모가 곱게 개어놓은 담요를 가리켰다. 저것은 사모님께서 생전에 론칭하셨던 수연 브랜드의 VVIP 한정판 제품입니다. 출시 전에 모두 예약이 끝났고 저희가 모든 구매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 하나가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단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어쩌면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창가에 서서 보모들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전문가들의 손길 아래 아이들은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이 집의 주인이지만 저 작은 세상의 이방인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 밤새 땀 흘린 그가 아니라 처음 보는 보모들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낯선 질투심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왔다. 화면에는 담요 구매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부분이 대기업 총수 부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었다. 지훈은 명단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다. 그의 눈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어딘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사설 탐정에게서 온 문자였다. 필적 분석 결과 편지를 쓴 사람은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필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압력으로 보아 상당한 분노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묵직했다. 분노와 절박함, 그리고 숨겨진 정체. 지우는 다시 명단을 보았다. 그의 머릿 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불확실한, 하지만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예정된 모든 회의를 취소하게. 외부 약속도 모두. 네, 하지만 회장님, 오늘 오후에는 이사회 미팅이. 김 비서가 놀라 되물었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모두 취소해.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지우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보모 한 명이 아이에게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다. 계획도 통제도 없는 혼돈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혼돈의 정체를, 이 작은 생명들이 가져온 거대한 파도의 실체를 그는 마주해야만 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멈춰버린 세상을 강제로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로 다가갔다. 비록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강지훈의 저택은 이제 작은 왕국이 되었다. 3명의 보모가 3교대로 24시간 아이들을 돌봤고 거실에는 최고급 유아용품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보모들의 나직한 목소리가 한때는 정막으로 가득했던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그 왕국의 이방인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화상회의가 그의 시간을 점령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전히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고 감시 카메라 화면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힐끗거렸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묘한 이끌림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질문을 던졌다. 누구를 닮은 것일까? 왜 나에게 온 것일까? 그는 아이들의 작은 표정 변화, 손짓 하나하나에서 자신이나 혹은 안에 수연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것은 부질없는 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매일같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그만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다. 그는 밤늦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소의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이틀 후 연구소에서 보낸 DNA 채취 키트가 그에게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소독된 면봉을 들고 아기 방으로 향했다. 잠든 아이의 보드라운 뺨 안쪽을 조심스럽게 문지르는 그의 손길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새 아이의 검체를 채취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것을 채취했다. 키트를 밀봉하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아내와 함께 이 검사를 수없이 받았다. 매번 절망적인 결과를 마주해야 했던 기억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애써 불안감을 털어내며 다음 날 아침 김 비서를 통해 키트를 연구소에 전달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기다리는 며칠은 지옥처럼 길었다. 그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휴대폰에 쏠려 있었다. 결과가 도착했다는 연락만을 기다렸다. 그는 아이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혹시라도 전기 들까봐. 그래서 결과에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의 이성은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기 침대에서 잠든 아이를 비추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가 잠결에 베넷짓을 하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연구소장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결과 나왔습니다.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임원들에게 급한 용무가 생겼다며 회의를 급하게 종료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보안 메일에 접속했다. 첨부된 파일을 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파일이 열리고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와 함께 간결한 결론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한 줄에 꽂혔다. 강지훈님과 대상자 1날23의 북원 확률 0%.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얼어붙었다. 0%. 명백하고 잔인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숫자. 어딘가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자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가슴 한구석에서 작게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로 그저 잔인한 장난의 일부란 말인가? 그의 고통을 비웃기 위해 누군가 던져놓은 미끼란 말인가?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파일을 닫아버리려 마우스를 움직였다. 바로 그때 보고서의 가장 아래쪽에 추가된 연구소장의 개인적인 소견이 눈에 들어왔다. 북원 확률은 암파역 20%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뢰하신 대로 저희 연구소가 보유한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던 중 극히 이례적인 결과를 발견하여 보고드립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온 신경이 다음 문장에 집중되었다. 3명의 대상자는 모두 동일한 목의 혈연 관계를 가졌으며 이들의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에서 고 신수연님의 데이터와 매우 높은 수준의 유전적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직계는 아니나 모계 쪽으로 매우 가까운 혈족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글자들은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눈앞에서 흩어졌다. 신수현, 그의 죽은 아내와 아이들이 목의 혈족 관계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수현은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살아있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그가 믿었던 아내의 모든 과거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그의 기억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만약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아내 수연에게는 그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숨겨진 혈육이,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아이들을 버린 사람,
저주와도 같은 편지를 남긴 사람, 그리고 아내의 숨겨진 비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의 실체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감시 카메라 모니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3명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더 이상 그저 낯선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은 아내의 흔적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수수께끼였다. 그를 과거의 망령으로 이끄는 작은 열쇠들이었다. 분노와 허탈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결심이 들어섰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할지라도, 아내의 기억을 더럽힐지라도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이제 막 가장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는 강지훈의 세상에 조용한 지진을 일으켰다. 그는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수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그 미소를 매일같이 봐왔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녀의 현재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한 굳이 아픈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신수연, 내 아내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게. 특히 그녀의 집안 사람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했던 모든 사람들, 아주 어릴 적 친구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자였다. 김 비서는 유능했다. 며칠 만에 그의 책상 위에는 수연의 과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왔다. 대부분은 이미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난 후였다. 하지만 그중 한 이름이 지훈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 여사, 수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녀의 집에서 일했고 수현이 결혼한 후에야 은퇴한 늙은 가정부였다. 지훈은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다. 그곳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연과 함께 이 길을 드라이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아이처럼 웃으며 노래를 불렀었다.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베었다.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지훈의 방문에 몹시 놀랐지만 이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로 지훈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다. 죽은 사람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모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사모님께 제가 모르는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까? 그의 질문에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이름을 다시 입에 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직하게 을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수연의 아버지는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 본부인의 냉대와 구박 속에서 아이는 그림자처럼 지내야 했다. 수연만이 유일하게
그 아이를 동생으로 아끼고 챙겼지만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두 아이의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아이는 수연의 어머니에 의해 먼 친척집으로 보내졌고 그 후로는 누구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집안의 수치이자 비밀이 되어버린 것이다. 박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가씨가 늘 그 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몰래 찾아가기도 했지만 어른들이 알고 난 후로는 그것마저 막혀버렸죠. 그 아이 이름이 서연, 윤서연이었을 겁니다. 윤서연, 안개 같았던 존재가 마침내 이름을 가졌다. 지우는 박 여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수연의 숨겨진 동생.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 동생의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보낸 것일까?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저택에 들어섰을 때 그의 동생 강민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은 KHA그룹의 전무이자 지훈이 유일하게 믿는 혈육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형,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웬 아이들이야? 형수님 기일도 얼마 안 지났는데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에 얼마나 큰 타격인 줄 알아. 민석은 진심으로 형을 걱정하는 듯 보였다. 그는 지훈에게 아이들을 하루빨리 보육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형의 명예와 회사를 위해서라도 그게 최선이라고. 그의 말은 모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걱정보다는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한 조급함이 어려 있었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꺼.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태도에 민석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어.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고 저택을 떠났다. 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동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석이 돌아간 후 지훈은 수연의 유품이 보관된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죽은 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금단의 공간이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열자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녀가 읽던 책, 즐겨 쓰던 만년필, 함께 여행했던 곳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물건이 그와 그녀의 행복했던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목이 메어왔다.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상자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박 여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몇 시간을 뒤졌을까? 그는 낡은 여행 가방 맨 아래에서 자물쇠로 잠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허술했다. 그는 서재에서 가져온 도구로 쉽게 그것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수연과 그녀와 꼭 닮은 또 다른 소녀가 나란히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체였다. 언니, 나 잊으면 안 돼. 여기서 너무 외로워. 보고 싶어. 편지의 마지막에는 언니 동생 서연이가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아내에게는 숨겨진 동생이 있었다. 그가 전혀 몰랐던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는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진실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편지를 쓴 소녀,
윤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만이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윤서연. 아내의 편지 속에서 발견한 이름은 이제 강지훈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그는 서재에 앉아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윤서연, 이 사람을 찾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비용은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의 제국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색은 즉시 시작되었다. KJ그룹의 정보팀과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들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금융거래 기록도, 통신 기록도, 사회보장 기록도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은 초조해졌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방을 찾아갔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다. 온가리를 시작했고 작은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꽉 쥐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자신과 무슨 관계인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아내의 얼굴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수색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작은 실마리가 잡혔다. 한 탐정이 서울 외곽의 낡은 전당포 CCTV에서 그녀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발견한 것이다. 여성은 값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맡기고 현금을 받아갔다. 지우는 그 목걸이가 수연이 생전에 여동생에게 선물했다던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현금만을 사용하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었다. 탐정들은 며칠간의 끈질긴 잠복 끝에 마침내 그녀의 거처를 찾아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아파트였다. 지우는 보고를 받자마자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김 비서와 경호원들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그는 혼자 가겠다며 모두를 물렸다. 아파트로 향하는 길은 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좁은 골목, 쓰레기가 나뒹구는 거리, 생기를 잃은 사람들의 얼굴.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그는 굳은 얼굴로 4층까지 걸어 올라가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철문 앞에 섰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가 다시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겨우 한 뼘 정도 열렸다. 문틈으로 헬쑥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 나타났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수연과 꼭 닮은 얼굴. 하지만 삶에 지쳐 모든 빛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윤서연.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으려 했다. 지훈은 재빨리 문을 잡아 막았다. 그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연 씨,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언니 신수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요. 아이들이라는 말에 그녀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잠시 동안의 대치 끝에 그녀는 결국 힘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은 처참했다. 작은 단칸방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었고 바닥에는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그녀는 방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녀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와 수연이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 기억합니까? 사진을 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의 울음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지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입니까?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없고 횡설수설했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아처럼 자라며 늘 외로웠다. 그런 그녀에게 1년 전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KJ그룹의 강민석 전무라고 소개했다. 그는 너무나도 다정했고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약속했다. 그녀는 그의 친절함에 속아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집과 풍족한 생활을 제공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그러다 아이를 임신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그는 돌변했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던져주며 영원히 사라지라고 협박했다.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다시 나타나면 그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녀는 돈을 받지 않고 도망쳤지만 거대한 강씨 가문을 상대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동생이 저지른 악행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왜 하필 나였지? 왜 내 집 앞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은 건가? 그의 질문에 서연은 몸을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건 모두 형을 위한 복수라고. 형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는 거라고.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강지훈 회장님, 바로 당신이라고.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실신하듯 쓰러졌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부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은 그의 뇌를 관통하는 총알과도 같았다.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진단. 불임. 그것은 절대적인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 말인가? 윤서연의 마지막 말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울렸다.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당신이라고. 그는 실신한 서연을 바닥에 둔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아니, 애초에 그가 굳게 믿었던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였다. 불임. 그의 인생을 지배해온 그 끔찍한 단어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얼음장 같은 이성으로 혼란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다. 사람을 보내 윤서연 씨를 우리 재단 소유의 VVIP 병원 1인실로 옮겨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돌보게. 이건 명령이야. 전화를 끊은 그는 서연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가엾은 여자. 거대한 음모의 가장 연약한 희생자.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시를 내렸다. 5년 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 불임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 최진영 박사.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전부 다 알아내. 그림자까지 샅샅이 뒤져.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우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그날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진단 결과를 듣고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던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부축하며 위로해주던 동생. 민석의 얼굴. 형,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때 그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진심 어린 위로였을까? 아니면 성공한 자의 잔인한 미소였을까? 그때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진영 박사를 그에게 추천했던 것도 민석이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사라고 했다. 그가 진단 결과에 절망하여 병원 기록을 모두 폐기해달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하겠다며 나섰던 것도 민석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졌다. 며칠 후 김 비서의 보고가 올라왔다. 최진영 박사는 지훈의 진단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사표를 냈다. 거액의 돈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현재는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유령 계좌를 거쳐 추적이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지훈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어떻게, 만약 자신이 불임이 아니라면 민석은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만들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KJ그룹의 임원들은 매년 그룹 소유의 종합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리고 그 검사 과정에는 만약을 대비한 정자 샘플 채취 및 냉동 보관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당장 병원장에게 연락했다. 보안을 이유로 자신의 의료 기록에 대한 열람 권한을 최고 등급으로 설정하고 지난 5년간 자신의 샘플에 접근한 모든 기록을 요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다. 기록은 단 하나뿐이었다. 1년 전 강민석 전무의 특별 지시로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하에 외부 기관으로 샘플이 반출된 기록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서재를 울렸다. 너무나도 완벽한, 그래서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동생이 그린 거대한 그림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악마의 계획이었다. 첫째, 형에게 거짓된 불임 진단을 내려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후계자를 낳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든다. 둘째, 형수에게 숨겨진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녀에게 접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수와 대비시켜 그녀를 완벽한 대리모로 만든다. 셋째, 형의 정자 샘플을 훔쳐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킨다. 넷째, 태어난 아이들을 형의 집 앞에 버려 형수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혼외자 스캔들을 터뜨린다. 다섯째, 아이들의 친모가 형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 형을 근친상간을 저지른 파렴치한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모든 명예를 잃고 추락한 형을 대신해 회사를 구원하는 영웅이 되어 KJ그룹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 이 모든 계획을 생각하며 지우는 몸을 떨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끔찍한 냉기 때문이었다. 수현이 아이를 갖지 못해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민석은 바로 곁에서 모두 지켜봤다. 지켜본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연출하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과 아내의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이 동생에게는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들의 불행을 먹잇감 삼아 이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왔던 것이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의심받지 않은 채 완벽한 동생의 가면을 쓰고서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섰다. 어둠이 내린 정원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무표정.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먹잇감을 확인한 차갑고 잔인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민석은 한 가지를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슬픔과 죄책감에 갇혀있던 사자는 이제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상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폐허만이 남았다. 강지우는 그 폐허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동생의 배신, 아내의 고통, 자신의 어리석음,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그를 덮쳐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며칠 동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거부했고 잠도 자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찼다. 특히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내 수연의 얼굴이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힘든 시술을 견뎌내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늘 미안해 했다. 자신의 몸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그의 앞에서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다. 수현은 그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우는 차마 자신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끌어야 할 남자의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비겁한 배려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돌리는 그녀를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침묵이 결국 그녀를 얼마나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민석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형의 비겁한 거짓말과 형수의 죄책감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을 완성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들의 불행을 관람하며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자 지우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보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방은 조용했다. 세 개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배신과 기만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 아이들의 얼굴 위로 자신을 보며 웃던 수현의 얼굴과 자신을 걱정해주던 민석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면 증오해야 하는가? 그때 아이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 칭걸거리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금세 커졌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늘 부모들에게만 맡겨두었을 뿐.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아이를 달래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잠시 울음을 그치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까만 눈동자, 그 안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 그 어떤 것도 그저 자신을 안아든 존재를 순수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그의 검지를 감쌌다. 연약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힘이 느껴지는 소나귀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모든 혼란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다. 아이들은 그저 태어났을 뿐이다. 자신의 아이들이다. 지켜줘야만 하는 존재. 강민석은 이 아이들을 자신을 파괴할 무기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형에게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고 말았다. 슬픔과 복수심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지옥의 끝까지라도 갈 수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분노였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거는 아버지의 강철 같은 결의였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창가로 다가갔다. 수연이 사랑했던 정원이 보였다. 수연아, 보고 있어. 나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슬퍼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 내가 전부 다 갚아줄게. 그리고 이 아이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낼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다. 더 이상 그는 과거에 갇힌 망령이 아니었다. 그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이를 다시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아이는 어느새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다른 두 아이의 임에도 차례로 입을 맞추었다. 그의 첫 번째 애정 표현이었다. 방을 나오며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국내 최고의 상속 및 양육권 전문 변호사들을 알아봐. 그리고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잡게. 세상에 내 가족을 소개할 시간이 된 것 같군.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강민석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아이들을 자신의 약점이 아닌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아버지가 된 남자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결심은 그의 제국 전체를 움직였다. 며칠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해질 기자회견이 준비되었다. 기자회견을 앞둔 대기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의 옆에는 김 비서와 법무팀, 홍보팀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왕국을 이끄는 냉철한 군주였다.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의 눈빛을 본 참모들은 누구도 감히 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카리스마를 느끼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 지훈은 단상에 올라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저는 KJ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기자들은 술렁였다.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얼마 전 자신에게 3명의 아이들이 찾아왔다고. 그는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감췄다. 그저 자신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소중한 생명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KJ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로 삼을 것임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은 그가 의도한 대로 흘러갔다. 충격적인 스캔들이 아닌 한 재벌 총수의 감동적인 부성의 스토리로 완벽하게 포장되었다. 그는 모든 루머와 억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세상은 차가운 기업가 강지훈의 새로운 모습에 열광했다. 같은 시각, 강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잔이 박살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강지훈이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역이용하고 있었다. 자신이 던진 폭탄을 형은 대중의 환호를 받는 왕관으로 만들어 쓰고 있었다. 분노에 찬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의 진짜 전쟁은 물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KJ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외의 최고 회계 감사팀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지난 5년간 강민석이 주도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김비서를 통해 민석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접촉했다. 민석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비서, 그의 지시로 불법적인 계약을 처리했던 임원. 지훈은 그들을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민석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그들의 죄를 사면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와 돈을 주겠다고. 인간의 충성심은 돈과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며칠 만에 민석에 가장 가까웠던 신복 몇몇이 지훈의 편으로 돌아섰다. 그들의 손에는 민석의 비리를 증명하는 회계 장부와 녹취 파일이 들려 있었다. 지훈은 그것들을 당장 터뜨리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그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덫을 놓았다. 민석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허점을 의도적으로 흘렸다. 아니나 다를까. 계획이 틀어져 초조해진 민석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저택의 분위기도 완전히 변했다. 지훈은 더 이상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서툰 손길로나마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듯 했다. 그의 세상은 이제 두 개로 나뉘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왕국, 그리고 동생을 향한 차가운 전쟁터. 어느 날 밤, 민석이 저택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불안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형,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기자회견은 뭐고? 갑자기 외부 감사는 또 뭐야? 그는 지훈을 다그쳤다. 지훈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회사 걱정해주는 건 고맙군. 하지만 모든 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아이들이 온 후로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복덩이들이지. 지훈의 평온한 대답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형의 속내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예전의 슬픔에 잠겨있던 무기력한 형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초조해 보이지? 민석아, 걱정 마. 우리 K그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으니까.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아주 얇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민석은 그 미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에 숨이 막혀왔다. 그는 형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과 살기를 읽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자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KJ그룹의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떨어진 것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KJ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모두 모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강민석은 애써 태연한 척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초조하게 다리를 떠는 것을 숨기지는 못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절대적인 확신과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의장석에 앉아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민석과 마주쳤을 때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KJ그룹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지훈의 첫마디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긴 말 없이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해외 감사팀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5년간 강민석이 추진했던 여러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정황,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하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석, 이건 모함입니다, 형님이.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조작한 자료입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임원들은 당황하여 두 형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훈은 그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작이라고 지훈은 나직하게 되물으며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크린에는 민석의 충직한 비서가 검찰의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는 민석의 지시로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고 누구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민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의 공격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새 아이의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음모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 기록과 함께 캐나다에 있는 최진영 박사와의 화상통화 녹화본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최진영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강민석 전무가 돈으로 저를 매수했습니다. 강지훈 회장님의 진료 기록을 다른 환자의 것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천륜을 어긴 범죄였다. 민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변호사와 함께 들어선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지만 여전히 슬픈 눈을 한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민석은 숨을 멈췄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모든 것을 증언했다. 강민석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고 어떻게 자신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만했으며 어떻게 아이들을 빼앗아 형을 파멸시킬 도구로 사용하려 했는지. 그녀의 증언은 민석의 마지막 변명조차 허용하지 않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임원들의 경멸과 분노가 담긴 시선이 그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나한테서 빼앗아간 건 회사가 아니야.
내 아내의 행복이었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 이제 그 값을 치를 시간이다. 그 순간 민석의 눈에 짐승 같은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경호원들이 자신을 제압하려는 것을 뿌리치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천만에네. 그 잘난 아내. 신수연, 그 여자 사고. 그냥 사고인 줄 알아. 그 여자가 시작한 걸 내가 끝내준 것뿐이라고. 그의 악에 바친 절규가 회의실을 울렸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경악했고 몇몇은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승리했다. 동생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추악한 가면을 만천에 공개했다. 하지만 그의 귓게는 민석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시작한 걸 내가 끝내준 것뿐이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죽은 아내에게 또 다른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인가?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또 다른 끔찍한 질문이었다. 강민석은 구속되었다. KJ그룹의 주가는 잠시 폭락했지만 강지훈의 빠르고 단호한 대처와 대중의 동정 여론에 힘입어 곧 안정을 되찾았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강지훈의 세상은 오히려 더 깊은 침묵에 잠겼다. 민석이 마지막으로 던진 독포이손 묻은 말. 그 여자가 시작한 걸 내가 끝내준 것뿐이다. 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확인해야만 했다. 이번에는 회사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와 그의 죽은 아내, 두 사람만의 문제였다. 그는 믿을 만한 사설 탐정 한 명을 고용해 수연이 사고를 당하기 전 마지막 몇 주간의 행적을 아주 은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탐정에게 수연의 낡은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넘겼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어딘가 예감하고 있었던 슬픈 진실이 담겨 있었다. 수현은 불법적인 대리모 시술 브로커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 몰래 다른 여자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지려 했던 것이다. 사고가 있던 그날, 그녀의 차량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브로커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외딴 시골의 한 카페였다. 눈보라가 치는 험한 날씨에도 그녀가 그곳으로 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이. 어떻게든 아이를 가져서 그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절박하고도 그릇된 사랑 때문이었다. 사고 자체는 비극적인 우연이었다. 민석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탐정은 민석이 수연을 뒷조사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아마도 민석은 수연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죽음을 자신의 거대한 음모를 완성할 기회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비밀을 이용해 지훈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 했다. 지훈은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다. 분노는 잃지 않았다. 대신 가슴 저미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수연을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가 짊어진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까지 몰고 간 자신의 거짓말과 침묵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완벽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명의 상처 입은 인간으로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끌어안는 진정한 애도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과 함께
그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사슬이 끊어졌다. 그는 비로소 과거를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그는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윤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녀에게 지우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로서.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지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속죄할 기회가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우리 완벽한 가족은 될 수 없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에는 동정이 아닌 존중과 연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한때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던 강지훈의 저택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 동화책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오늘은 새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었다. 거실은 형형색색의 풍선으로 장식되었고 커다란 케이크 위에는 촛불 하나가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윤서연은 밝아진 얼굴로 케이크를 자르며 아이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사랑이 아닌 아이들을 향한 공통된 사랑으로 다져진 단단한 동지애가 존재했다.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밤, 지우는 아이 하나의 손을 잡고 창가에 섰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더 이상 그 눈은 그의 상처를 찌르는 칼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정화하는 축복과도 같은 하얀 눈이었다. 끔찍한 배신과 기만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아이들이 그의 파괴된 세상을 구원했다. 아이들은 그에게 용서하는 법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아가들아, 내게 와주어서.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다. 마침내 그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